Okay, welcome back everyone. I hope 네,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하셨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GIF 2일차 오후 세션은 산옥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진행을 했던 AI 사용에 대해서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특히나 다양한 부상한 기술을 통해서 UN SDG와 연결해서 보다 나은 참여와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의의 좌장은 스티븐 남 박사님이십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이버 정책센터에 몸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머징 테크놀로지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티븐 남이고요. 오늘 이 세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참석하시는 분들의 소개, 그리고 최근에 이머징 테크놀로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스티븐 남이고요. 저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거버넌스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로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사이버 정책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웹3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등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센터는 AI, VR, AR, 소셜미디어 그리고 기타 다른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권헌영 교수님 그리고 이기현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각자 자기소개 그리고 또 최근에 이머징 테크놀로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헌영 교수입니다. 전공을 법학을 했고요. 그리고 오래도록 한국 정부와 더불어서 정보통신법과 또 규제, 새로운 기술 규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를 함께하고 정책 개발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스티븐 함 교수님과 이기현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공부한 내용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이 새로운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해온 규제의 경험과 또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는 노력을 모든 사람들이 또 인류가 모든 국가가 또 모든 사업자가 모든 학자가 모든 연구자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션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함께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언젠가는 다 함께 또 연구하고 만나 뵙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기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하시고 나면은요, 제가 개념 소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이기현입니다. 저는 데이터 과학의 어떤 관점에서 주어진 대상을 분석하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융합 인문사회과학부 창의기술경영 전공 이기현 교수입니다. 저는 컴퓨터과학, 경제학, 산업공학을 공부했었고 문헌정보학과나 기술경영학과에서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 현상을 데이터로 대칭, 계량화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주로 새로운 기술이나 연구자, 심지어 철학이나 윤리, 미디어 사회 등을 이제 분석했었고요. 근래에는 정책과 법안을 분석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오늘 이 논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사회에서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규제나 정책들이 변했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이기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개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런 신흥 기술, 이머징 테크놀로지, AI 등의 첨단 기술은 이
오늘날의 사회 구조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들은 새로운 복잡성을 가져와 왔죠. 그래서 우리 기존의 여러 제도나 또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은 여러 학자들 그리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또 스탠포드 대학교 등과 같은 기관들이 함께 협업을 하여서 파트너십을 통하여서 민주주의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 복지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이와 같은 이머징 기술들이 사회와 잘 연계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사회에서 협업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GEF 202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GEF 2024는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법을 찾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또 급속하게 AI와 다른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사항은 무엇이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또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지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서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이와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요. 즉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부 규제 대응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복잡한데 더디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요원하지 않은 과거를 살펴보면 정부는 어느 정도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있었고 적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요,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하고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유연하게 교육된 상태에서 기술에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복잡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뉘앙스를 갖고 있는 기술들을 보면은 AI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웹 3.0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기술들을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이 정치인, 규제자 또는 관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배경을 넘어서는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와 그리고 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서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 등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과는 달리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산업혁명 등 보면은 정치인들도 쉽게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메리카 온라인이 처음 부상을 했을 때 사실 주류의 하나의 관문이었죠.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이메일을 사용을 하고 웹사이트, 뭐 채트룸 등을 사용하는 하나의 관문이 됐었습니다. 규제자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도 손쉽게 아메리카 온라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사용을 했고요. 친숙하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가고 그래서 정부가 소비자들을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를 규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라던가 웹 3.0 같은 경우에는요. 피상적인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정책 위반자들이 자기신의 자유 시간일지라도 이를 활용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규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들을 연결하는 가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그럼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급속한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 다른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발전이 인류 역사에서 오래되었지만 지난 50년 컴퓨터가 발견된 이후에 한 세기가 지나기도 안 됐는데 그동안의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변화를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컴퓨터가 발견되고 인터넷이 발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이론적으로 상상했던 것들, 이상적으로 그려왔던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우리가 데이터의 누적이라든지 통신 인프라라든지 이 사회적인 활용도라든지 사람의 개입도 상당히 근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특이점, 싱귤라리티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잘 대응하고 또 지켜봐야 되고 함께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당연히 레귤레이션을 사후적으로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먼저 적용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나 정책이 리액션, 반응하는 입장에서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그림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산업혁명을 가져온 증기기관과 같은 과학기술이 인류의 역사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는, 즉 현대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고 또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국가 질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인터내셔널리 연결돼서 국제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오늘날의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의 기술에서의 싸움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현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와 국가와 인간의 관계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규제 체계나 거버넌스의 그림은 산업사회에 걸맞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걸맞게 만들어진 국가 전략들을 모든 국가들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교육해서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다음 세대의 책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 세 패널이 모두 학교에 있지만 그리고 세 패널이 오늘 함께 논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공통점은 자기가 원래 교육받은 즉 디스플레인된 분야에 일하지 않고 컨버징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맞닥뜨리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부터 앞으로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DX 소사이어티에 맞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후속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교육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을 키우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기존에 만들어진 산업사회형 교육 시스템, 산업사회형 규제 시스템, 산업사회형 시장 구조 이런 걸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전향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변화가 성공적이라야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낙관적인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은 인터넷이 발명이 되고 지금 디지털 경제로 세계가 DX가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이고 또 선제적으로 활동해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 미국의 선도적인 정책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오고 있어요. 특히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나 지금 얘기하는 많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또는 우주 기술 또 앞으로 많이 나타나는 여러 다른 연관돼 있는 기술들에 있어서도 미국이 제일 앞선 상태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것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갈 것인가. 어떤 나라는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따라가고 어떤 나라는 좀 반대하는 마음에서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하면서 따라가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는 나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정책을 바라보고 더 선제적으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서 사실 정보통신 인프라를 깔고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 거의 격차가 없을 정도로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더 앞선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규제가 했던 역할을 보면 미국은 기업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혁신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민간의 자유를 맡기고 정부는 뒤에서 기다리면서 이것에 대한 역기능이 나타날 때에만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 발생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굉장히 강화되거나 또는 경제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서 공정 경쟁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때에만 사후적으로 레귤레이션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민간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법이나 규제가 그것을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을 함께 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을 미국과 동시에 같이 해 나가면서 현재까지 발전해 오고 있는데 이런 그 규제 반응, 즉 regulative response, 즉 이것이 policy maker들,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관점은 NGO나 학자들이나 그리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규제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먼저 적응해 나왔던 결과로서 미국과는 좀 다른 또 유럽과는 좀 다른 한국의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적절한 지능 규제 또 그리고 이제 행위에 대한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응하는 규제들을 제때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낙관주의적 디지털 사회도 건설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 일치하는 생각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인공지능 및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고 동시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어떤 맞춰진 그런 그 패러다임에 아직 맞춰진 그런 규제나 정책이 문제이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저는 다른 측면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희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기술 자체가 다양해지면서 좀 더 섬세한 규제나 지능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기술 자체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결국엔 그 기술 발전을 시킨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 시킨 사람은 쉽게 말해서 기술 만든 사람이 얘기하면 내 것이 다 짱이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 규제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셀프 인트레스트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이런 기술들이 이윤 추구가 제일 원칙인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학계나 NGO나 이런 쪽에서 발빠르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조차도 약간 그 셀프 인터레스트에 의해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먼저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진흥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은 사실은 어, 부가 있는 사람들 혹은 이 기술에 있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있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는 양상은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개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발빠르게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어떤 그 방안들을 얘기해 줘야 될 사람들이 사실 저희이긴 합니다. 그래서 반성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백업이 돼야 그 제대로 된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은 항상 나올 거고 기술의 발전은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굉장히 뉴트럴한 형태로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나 기관이나 혹은 그런 모임들이 있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혹 만약에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회들 그러니까 그 학계 이 공동체들에서 그런 일들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혼란스러울수록 이게 주의산만하고 부산하게 이리저리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결국에 본질은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생활 보조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일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 법안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사실상 인공지능 법안을 봤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많은 상태에서 적혀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웠고 대부분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조금 그 드라이브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법과 제도에 대해서 신경도 써야 되는데 우리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과 제도가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기술을 사용했을 때 이전에는 이 기술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우리 생활 양식이나 문화가 그거에 따라서 적응하고 예의 범절 같은 게 생기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기술에 따른 생활 변화가 생기면서 갖춰져야 될 어떤 새로운 생활 양식에 대한 예의 범절.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어떤 법 아닌 다른 양식들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보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답변을 주셨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세션 동안에 아마 많은 비관론을 피력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혹시
기관론을 피력할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요. 이 IT 기술 대응과 관련된 이 길지 않은 역사 동안을 살펴보면은 굳이 우리가 사일로를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도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협업이 진행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자율규제 조직인 SRO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핀라인데요. 이 금융 혁신 과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금융권에서 적용을 했었던 경우입니다. 조율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금융 혁신이 단 하나의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핀라가 만들어졌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지침과 그리고 조언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것과 관련돼서 물론 금융권에 한정해서 여러 가지의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만 전문성을 광범위하게 발휘를 했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시대에 국한된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만의 새로운 기술들이 있고 AI이든 또는 XR이든 AR이든 VR, Web3이든 간에 이와 같은 SRO가 활용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주체들, 기업과 조직들이 참여를 해야만 효과적으로 SRO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핀라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AI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툴킷 안에 생각할 수 있는 툴이요. 비공식적인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백그라운드는 이 국제법 또 경쟁법입니다. 또 반독점법인데요. 저는 변호사 출신이고요. ICN 국제 경쟁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엄브렐라 조직으로서 여러 조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무역위원회들이 참여를 했었죠. 여러 관료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TC가 참여를 했었고 한국, 일본,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경쟁, 반독점과 관련된 조직 기관들이 이 조직에 참여를 했었죠. ICN에 참여를 했었고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활동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여서 여러 정책 위반자들 그리고 규제 당국이 참여를 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경쟁과 관련된 접근법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경쟁법 그리고 반독점법 전 세계적으로 존재를 하고 또 때로는 완전하게 일관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AI와 같은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도 여러 정부 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조금 더 조율하여서 입장을 가깝게 또 밀접하게 논의를 하고 또 조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낙관론을 어느 정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 교수님께서 경쟁법을 이렇게 전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으니까 아주 같은 법학자 입장에서 반갑습니다. 그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경쟁법 당국하고 또 IT 레귤레이션을 담당하는 에이전시 그리고 또 데이터 프로텍션을 다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기관들 또 한국에는 또 뱅킹 서비스 같은 그 머니마켓에 대한 레귤레이션하는 에이전시가 따로 있죠. 금융위원회라고. 여러 이제 사일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가중되니까 이 그 관할권에 대한 이렇게 침투가 서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다는 점이 이제 어느 나라나 비슷한 일들이 있을 거고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관할권 내에서 서로 간의 권한에 대한 조율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 교수님께서 국제적인 환경에서 그 WTO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엄브렐라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 경쟁 당국들이 지금 그 빅테크들에 대해서 이제 관할권별로 규제 경쟁이 이미 글로벌리는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남 교수님도 이미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이런 노력의 일환 중에 경쟁법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1950년대 이후에 상당히 그 국제적으로는 50년대 이후에 많이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100년이 안 된 연구 주제고 우리가 공부하는 수없이 몇천 년 된 법학 전공 분야에 비하면 상당히 최근에 발달한 분야죠. 그래서 IT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쟁법적인 국제기구의 협력 사례들이 사실은 데이터 프로텍션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각 국들이 이제 데이터 어서리티를 갖는 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촉발시킨 것이 유럽의 GDPR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GDPR이 에듀커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를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한국도 사실은 20년 전에 제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썼을 때 그런 기구의 설립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전혀 시행이 되지 않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규제기구로는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GDPR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도 그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게 된 거죠. 이런 변화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이제 전략이라고 EU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AI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새로운 엄브렐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규제의 그림은 실제로는 마켓에서 작동을 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National Sovereignty에 기반한 Authority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가 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합의를 미국은 원치 않고 한국도 애매모호한 상태를 취하고 있고 한국은 반쯤 그래서 이기원 교수님이 인공지능법을 쭉 봤지만 규제보다는 인공지능에 지능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한국의 독특한 사정이 있는 거고 유럽에서는 인공지능 기업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을 원천 기술보다는 빅테크 기업을 응용하는 상태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고 이제 중국이나 다른 중동이나 여러 아시아 나라들도 사실 그런 경쟁에서 국가 간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엄브렐라를 만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 즉 AI 선진국과 AI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 간의 국제적인 경쟁 상태에 빠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없으니까 일단 규제를 먼저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간의 경쟁은. 그래서 남 교수님 말씀하신 자율 규제, 셀프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규제의 본질로 돌아가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술 규제는 전부 자율 규제에 성공한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 교수님 통신법 공부하시니까 미국 통신법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전파 혼선이 너무 강화돼서 산업적 경쟁력이 전혀 없게 되어버렸어요. 질서가 없어지니까 경쟁 당국과 협의해서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를 교묘히 섞어놓은 지금 FTC를 만들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FTC가 맞아요? 텔레커뮤니케이션 커미션 그렇게 만든 것처럼 지금 진행되어 오는 중앙에 미국이 굉장히 심한 레귤레이션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권한을 그걸 운용하는 팀에 상당히 많이 주고 또 그 어떻게 보면
레지슬레이티브 파워도 일부를 주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원자력 규제도 마찬가지로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규제 당국에게 요청해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인공지능 분야도 마찬가지고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분야도 마찬가지일 텐데 맨 처음에는 그러면 스테이크홀더들이라고 얘기한 그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자본을 투입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이 혼자 혁신한다고 기업을 넘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지금은 국가와 기업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AI 기술을 그나마 따라갈 수 있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상태에서 이 자율 규제라고 하는 그림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고 그래야 이 기술이 오래도록 갈 수 있고 그것이 표준화되어야 표준화된 상태에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싱귤러리티에 대한 문제, 인류가 이거를 핵기술이나 또는 바이오 기술처럼 전면 통제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기술 개발자들과 자본가들이 설명하고 나온 것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규제에 대한 제안을 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사회와 국가와 이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발러스 메이커들도 있고 플레이어들인 스테이크홀더들도 있지만 이때의 아카데미아 그리고 NGO 같이 개인의 관점과 이익보다는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소속 집단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워치독의 역할이나 아니면 포어캐스팅 역할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고 이것이 그 규제와 성공적인 산업의 발전의 갭을 망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사회적 기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개인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계 그리고 또 NGO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간 부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전술적인 사고를 하지만은 학계 또 NGO는 건강한 시장 경제 또 사회를 위해서 장기적인 사고를 견제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혹시 급속한 기술 발전에 관해서 낙관론을 가져야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경쟁법이나 개인정보위원회나 금융위원회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비법학자로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 기술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빨리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면 이걸로 사회 문제 혹은 지금 빠른 기술 발전에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을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들도 지금보다는 더 좋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 기술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딥러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많았었는데 하드웨어적인 문제들이 지금 빨리빨리 브레이크스루가 생겨서 많이 극복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리밋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리밋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AI 그 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들로 나오게 되면서 그 소프트웨어 자체도 알고리즘에서의 개선이 생기면서 사실은 2020년대 초반에도 이거 어렵겠는데라고 했던 것들이 그냥 다 해결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많은 분들께서 절대 바둑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바둑 이기게 되는 그건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고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AI 칩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얘기들인데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전에는 좀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면 이걸 가지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파생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들도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Climate Change AI나 OECD에서의 어떤 AI 섹터나 아니면 유엔에서도 이제 SDG를 모니터링하는데 AI를 쓴다거나 아니면 AI for Social Good이나 AI for Good이나 이런 어떤 or like Data Science for Good 이런 그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겨나는 걸 보면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패시미스틱한 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나 그렇게 맡겨둘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우리 컬처 상에서 이런 것들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문화 소통 부분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기술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기술만에 집중하고 또 법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 소홀할 수가 있죠. 기술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을 다루지 않는다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국가 간의 긴장이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통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자세한 사항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세세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점 복잡해지는 기술을 다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장 잘 교육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은 보통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죠. 아시다시피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도 우선 먼저 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신 기술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것이 첨단 기술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죠. 학생들에게도 알려야 하고 동료들과도 이것을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 영역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중립적인 observer의 역할, 또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접근법에 있어서도 또 우리 연구 또 논문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최근에 워킹그룹 세미나에 참여를 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웹 3.0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AI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간 부문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요. 이와 같은 로비 활동은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웹 3.0에 있어서 미국에서는요. 특히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접근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침입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할 때 항상 국가 안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웹 3.0을 장악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항상 미국의 웹 3.0 기업들의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우주의 강국이 미국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은 이해합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AI라든가 다른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국가 안보가 걸려 있고 또 그에 따른 대가가 걸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는 다른 여러 문화적 또 사회적인 측면들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 3.0을 보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성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지나친 통제에서 벗어나서기 위해서 탄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주권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했었죠. 그런데 국가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후적으로 그런데 이 이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여러 이해 관계자들도 참여를 시켜야 합니다라고 사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국가 안보만을 고려를 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대한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갭 이 격차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입장일 뿐이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고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중요한 주체이지만 하나의 주체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행위자들이 있다는 것,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립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권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2000년이었나 2001년이었나 스톡홀름에서 당시는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 거버넌스 이야기하는 아이칸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플래너리 세션에서 연사가 참석하신 대부분의 이제 인터넷 엔지니어 전문가들이 한 500여 명쯤 됐던 것 같은데 기술이 정부를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기술을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절반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기술이 이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때는 이제 막 냅스터 사건 뭐 이런 게 이제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DRM 기술이 이제 나오면 DRM 기술로 보호할 수 있느냐, 크래킹 기술이 더 앞서 나갈 것이냐 이렇게 경쟁을 막 하면서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근데 저는 그때 과연 그럴까? 인터넷 초창기에 우리 남 교수님 인터넷 역사를 우리 돌아보면 이거는 존 페리발로 같은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전혀 네이션 스테이트 파워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막 독립선언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지금 한 20, 30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션 스테이트 파워가 훨씬 더 도미넌트하게 기술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인터넷 기술이나 특히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독립 연구자가 넘어설 수 없는 단계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전히 이제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본질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뭘 얘기해야 되냐 하면 정확하게
트랜스퍼런시를 줘야 된다. 누군가가 시크리시에 이게 비밀주의에 넘어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이 트랜스퍼런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해서 리트러시라는 말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리트러시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역량을 자꾸 키워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좀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트랜스퍼런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은 인류 모든 이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앞으로에서도 우리의 롤인데 이 롤은 새로운 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만들어냈던 이 데모크라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고, 이제 남 교수님 말씀하신 이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형태로 그런 이야기를 수백 년 전부터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스테이트 파워가 강화되는, 특히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강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위기를 강조하고 적의 침공으로부터 우리 소사이티를 지키기 위해 그런 과정에서 계속 스트러글링 한 게 바로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이고, 그리고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본질이 저는 바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퍼런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는 말의 뜻이, 숨어있는 뜻이 특정한 그룹만 알고 있는 과학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이렇게 그 스프레드 아웃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의 이득을 먼저 취득하는 자들을 어떻게 캐스팅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러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까 레귤레이션에 관한 살아남은 기술들이죠. 그러나 이걸 지나치게 한 것이 오래도록 기술들이 살아남지 못했어요. 롱텀으로 살아남은 기술들은 대부분의 트랜스퍼런시, 이거를 조금 앞서 있는 그 이노베이션 프루트를 자기네가 가져가는 대신 이게 롱테일로 안 가는 거지. 빨리 넘겨서 이게 더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해주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안다면 바로 그 셀프 레귤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림인데, 그러면 이제 아카데미아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아카데미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적 입장에서 이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요. 이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고발주의 관점으로 가거나 지나치게 패시미스틱하게 가거나 지나치게 옵티미스틱하게 가면 대부분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이 탈락해요. 이 사람을 더 안 부릅니다. 안 부르고 컴퍼니에서 가깝거나 권력에 가까운 사람을 불러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바퀴를 계속 굴리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항상 조금 빨리 트랜스퍼런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늦지 않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아카데미아의 역할이거든요. 이 작업이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건가. 지금 빅테크에 대한 미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죠. 빅테크 기업을 과연 기업 분할을 옛날에 우리 AT&T 하듯이 할 거냐, 아니면 그들의 시장을 좀 제한할 거냐, 아니면 기술에 대한 영향을 다른 쪽에도 넘길 거냐 하는 논쟁이 지금 있듯이 한국에서도 이제 플랫폼 기업들, 지금 한국은 한국 시장 내에서 글로벌 빅테크하고 경쟁하는 토종 기업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여전히 그 소비자의 혁신적인 서비스만 주는 게 아니고 또 피해를 입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경쟁 규제와 그다음에 자율적인 규제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는 논쟁이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촉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쇼핑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마켓에서 일어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지금 메타버스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메타버스는 시장 규제보다 기술 규제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아카데미아에서 먼저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퍼런시나 커뮤니케이션의 그 롤을 잘 진행해 낸다면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아카데미아와 함께 들어가는 자율규제가 실패하게 되면 더 강력한 스테이트 파워가 레귤레이션 어서리티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국 정부는 한 5년 이내에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네, 감사합니다. 권 교수님.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셨고요. 투명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 이 투명성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보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권 교수님께서 좀 더 정부의 입장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조금 제너럴한 입장을 얘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은 우리가 그 각자 역할에 충실한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말은 학자도 그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 거고 학자들도 셀프 인터레스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조금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자는 사실은 이제 먼저 뭔가를 연구를 하고 먼저 무엇을 보고 이게 위험한지 유익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뭐 다시 생각해 보면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지식을 진일보시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사실은 인류의 진일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학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emerging technology 같은 게 새로 나왔을 때 내가 그 emerging technology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중립적인 입장은 무엇이고 내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는 않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으로서 또 그 뉴트럴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AI나 이런 기술들이 이제 그 기업 이상의 어떤 그 규모 있는 데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일면 그것이 맞지만 일면 저는 조금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서로가 레이스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레이스라고 한다고 하면 모두가 레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일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large language 모델을 만드는데 모두가 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사이즈를 키우는데 그리고 이제 성능을 좋게 만드는데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성능을 좋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성능조차도 우리가 인디케이터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다차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이 얘기해 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ACM 팩트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부분들은 레이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레이스를 하고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는지조차도 스스로가 알지 못한 채로 이제 막 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트랜스페런시랑 같이 얘기하셨던 어떤 그 소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통하는 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널도 없고 어떤 지켜야 할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에 따라서 개인들이 지켜야 할 양심에 대한 것도 어느 레벨인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배울 때 컴퓨터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이 인간이 소통하는 프로토콜보다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뭘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도
나 이제 얘기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녕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그 정도로 친절하게 소통을 할 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소통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emerging technology를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예를 들어 CSR 측면이나 ESG 측면이나 sustainability 측면에 있어서 스스로가 이 기술들을 알려줄 때 정책 위반자들에게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가 어떤 이런 정책 위반을 할 때 어떤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람을 훈련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는 일,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영입하고 어떤 사람에게 훈련을 받고 어떤 자문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컴퓨터에게 언어로 그 인스트럭션을 주고 컴퓨터에게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일을 요새 하고 있는데 인스트럭션이 저희가 생각보다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컴퓨터에게 주는 혹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되면 컴퓨터는 일 못합니다. 사람들도 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입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자문을 찾을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계에 있는 우리들도 전면에 서서 필요로 하는 인풋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나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말씀들도 역시 통찰력 있는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그리고 본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중분들께서도 이번 세션을 통해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기술을 사용하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술에 접근하고 또 UN SDG와 관련해서 어떻게 부상하는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세션을 마무리하고 20분 후인 서울 시간 2시 20분부터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DG 달성을 위한 한국 스타트업과 혼합금융의 역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